예, 안녕하십니까. 명재기입니다. 제 주제가 COP26 주요 내용과 시사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전달드릴 메시지가 이거죠. 오늘 주제죠. 뭐 사실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메신저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 한 20여 년 전에 처음 인바이러먼탈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이제 공부하다가 뭐 기업체 연구소에 좀 있다가 학교를 옮겼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이 분야도, 그다음에 뭐 사실 뭐 제가 공부한 분야도 사회과학인데, 사회과학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 관점에 따라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제가 그 관점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편해서 저도 학교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렇게 저희 메신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COP26 내용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인식과 시사점인데요. 시사점은 사실 프랙티컬하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뭐 제가 과거에 뭐 산업체 연구소에 있을 때는 그쪽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은 적절하게 또 판단해서 다들 같이 고민하고 있으실 줄 알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시사점을 말씀드리기 위한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 또 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테레스가 말씀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옮겨놨는데, COP26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뭐 비관적인 메시지를 많이 남겼죠. 이게 뭐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기반한 아쉬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아쉬움에 기반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 수사로만 머무를 수는 없는 그간의 COP3서부터 진행된 과거 한 20여 년간의 그 일련의 저희 인류 전체의 활동을 봤을 때 그렇죠. 자, 주목받은 회의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사실 뭐 세세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주목받는 회의였고요. 파리 협정 이후에 주목받은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이해관계자란 말 많이 쓰는데 이해관계자별로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주목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없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뭐 참고로 제 주 전공이 CSR하고 비즈니스 에틱스인데, 요 주 전공을 계속 제가 공부하고 일해오면서 느꼈던 저의 관점이죠. 지구온난화 1.5도씨 억제 목표를 견제했다라는 것이 눈에 띄는 하나의 뭐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오픈되어 있죠. 다음번 또 COP까지. 자, 먼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와 관련돼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NDC와 관련돼서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죠. 그래서 2022년, 2023년에도 계속 안건으로 오를 예정으로 알고 있고, 뭐 하나 특징적으로 보면은 6조 조항이죠. 그래서 룰북이 일단 락됐다, 뭐 요 정도로 일단 우리는 성과를 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과는 전 인류적 성과라고 지금 계속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석탄, 아까 우리 자리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석탄 사용이라든지 화력 발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페이스 아웃이 아니라 페이스 다운으로 지금 얘기가 돼 있고요. 여전히 이제 석탄 사용 감축 합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진행될 것이다. 자, 이런 정도가 일단 성과고요. 자, 세 번째는 뭐 내연기관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카테고라이제이션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일단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과 관련된 논의죠. 근데 사실 이건 좀, 제 판단에는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 메탄 감축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 메탄 감축이 지금 2020년 대비 30% 2030년까지 되면 뭐 지구 평균 기온 한 0.2도씩 낮춘다고 그러는데, 예. 일단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뭐 다 여기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메탄 감축과 관련된 논의도 구체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많겠죠. 여기 그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하고 그 좀 결부가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개도국에서 지원해 달라는데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뭐 일단 뭐 $1,000억 얘기했었던 거 뭐 그렇게 진행이 안 됐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재정 확대해야 된다.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발생하는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선진국의 피해 보상이나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COP26은 큰 진전이 있었냐? 저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똑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COP3서부터 제가 봐왔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인가요? 예, 이거죠. 그래서 다행인가요? 우리가 시간을 벌었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COP26까지 오는 동안에 그럼 정말 진전이 하나도 없었냐? 조금씩은 있었죠. 제가 없었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조금씩은 있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확실한 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확실한 미래라고. 근데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확실한 미래인지 모릅니다, 사실. 예, 여전히 회의주의자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경영 전략이 그걸 반영하고 있느냐? 반영 별로 안 하고 있죠. 왜냐 이거죠. 확실한 미래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확실한 미래라고 확신을 하면, 예,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가 경영 전략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인식이 불일치죠. 우리는 지금 COP26 얘기하면서 기후변화 얘기하고 있지만, 예, 여전히 그 한 사람의 몸속에 두 가지 인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면은 그것은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64개국 중에 59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32개국 중에 11위라고 보는 기관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한국은 어떻게 지금 해야 되냐를 떠나서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인데, 그래서 기후변화는 실제 아니야. 이거 비판적 실제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리얼리티죠. 실제. 예, 실제 아니야. 와이기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Enacted Environment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가 인식된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규정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환경을 인식하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사회학에 얘기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기업과 의 관계를 봤을 때 그것을 객관적 실체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쪽 인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영이라는 게 뭐냐? Enacted Environment를 어떻게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느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식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기업이 그 결정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전형적인 전략적 경영 의사 결정 과정이죠. 그것이 환경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태까지 과학적 합리주의 전통에 따라서 기납적 증명으로 우리는 귀결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주의자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선형적 사고에 있습니다. 그 A가 아니면 나대이죠. 그렇죠? 성공과 실패, 좌우, 옳음과 그름, 이익과 손해, 사실과 거짓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식의 그 방식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투팩터 시어리 같은 경우에는, 예, 핵심 성공 요인이 있으면 핵심 실패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은 서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두 가지 기준이 따로 움직이죠. 원인과 결과의 구분이 불분명해집니다. 예. 기후변화 대응 잘한다고 ESG 활동 잘한다고 경영성과가 좋게 나옵니까? 아니면은 경영성과가 높았기 때문에 ESG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합니다. 네오인스티튜셔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행위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그 구제도주의의 관점을 버렸습니다. 행위자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코셔너리 프리벤션 프린시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광우병 사태죠. 그렇죠? 네.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순간, 인액티드 된 거죠.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순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것이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된 거죠, 이미. 자, 우리는 지금 그런데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흔히 레리 핑크 회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ESG 그런 모든 내용들을 얘기할 때 많이 인용되곤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과거의 인식 체계 틀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이 주제가. ESG를 잘하면 경항성과 높아 나온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높이 나온다. 그 인식이 옳으냐? 우리는 목적론적 세계관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본주의는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공리주의와 효용 극대화죠. 효용이라는 게 영어로 공리 아닙니까? 그렇죠? 유틸리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목적론적 세계관을 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무론적 사고로 보완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의무론적 사고로 보완한다는 게 뭐죠? 밑에 얘기한 프랄라드가 얘기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경제적 이익 때문은 아니다라고 10여 년 전에 이미 얘기하고 돌아가셨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경제적 행위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모든 주제는 경제적 행위에 기반하고 그다음에 이코노믹 인센티브드 제도라든지 커맨드 앤 컨트롤 제도들이 기업의 활동을 추동하기도 하지만 그 두 가지가 추동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사점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COP26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기후변화에 대비하느냐의 어떤 질문이라든지,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기업들이 좀 더 경제적 성과를 누리기 위한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라든지 이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의 전환 사고에서 맞지가 않는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생략된 질문이 있다. 기후변화가 없다면 그럼 탄소 배출량 신경 안 쓸 것인가? 기후변화가 없다면 화석연료 사용을 그러면 줄이지 않을 것인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환경적 사회적 책임은 그럼 무시할 건가? 투자 수익이 없다면 ESG 경영을 그럼 안 할 건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우리가 다시 앞에서 얘기한 디온톨로지컬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실질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사고인데요.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것이라면 도입하되 도입을 하고 나면 기업은 당연히 자원 효율성 제고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것은 전략적 사고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것은 예전에 한 10년 전에부터 얘기했던 CSV 얘기도 나오고 했었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전략의 검토라든지 제품과 서비스의 재정리라든지 그다음에 경영 범위 확대라든지 이런 것이 전략적 사고에 필요되겠고요. 그다음 18페이지에 세 번째는 그다음에 소통입니다. 근데 소통도 전략적 소통이죠. 이거 기업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텍소노미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 기업의 ESG 아니면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럼 이 정보 공개 요구를 어떻게 응할 것이냐? 당연히 전략적으로 응해야 되겠죠. 이 전략적으로 응한다는 얘기는 원래 있는 개념입니다. 어카운터빌리티 개념인데 어카운터빌리티는 이해관계자와의 그 기업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이 기업이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논의입니다. 자,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은 19페이지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인데 이게 국가 간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국가 간의 논의라면 기업 간의 논의도 이것은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COP26 이후에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면 당연히 국내에서도 기업 간 논의가 확대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경제적 이해관계 입장에서. 따라서 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콥 1, 2, 3 같은 경우에 스콥 3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기업 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앞으로 진행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마지막인데 이 내용은 기업의 그 ESG 기업의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뭡니까? 기업이 오래 존속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기업은 당연히 전략적 경영 활동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수준과 인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은 이런 이슈와 관련돼서 도대체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고 좀 쉽게 표현하면 이해관계자들은 이 틀 내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건가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 얘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데 기후변화 관련된 모든 이슈는 기업의 ESG 관련된 경영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인이 되고요.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규범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이 선행되고 나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전략적 의사결정에는 기업의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제고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든지 등등 관리적 성과에도 집중을 해야 되겠죠. 기업 간 이슈가 분명히 대두될 것이고요. 기업 간 이슈가 대두됐을 때는 공동의 차별적 대응에 대한 원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책임 수준에 대한 담론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한국에서 블랭크로 남아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